여러분, 혹시 삶과 죽음의 경계에 홀로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에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던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 생사의 기로에 선 72세의 어머니 김복희 씨 곁으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김복희 씨는 강남 일대의 부동산과 사업체를 소유한 자산 수백억 원대의 거물입니다. 그녀는 3개월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말을 내뱉은 이는 다름 아닌 그녀가 40년간 온갖 애정을 쏟아부어 키운 47세의 장남 김태호였습니다. 태호는 겉으로는 효자인 척 매일 눈물까지 흘리며 빨리 깨어나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하루에 수백만 원씩 나가요. 이제 그만, 빨리 죽어버려요.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의식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귀와 마음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평생을 태호에게만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 애썼고 태호의 수십 번의 사업 실패에도 묵묵히 돈을 대주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 헌신이 돌아온 것은 빨리 죽으라는 저주였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는 혼수상태 환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복희 씨는 거짓말처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잘못된 사랑을 바로잡기 위한 치밀하고 잔인한 복수극 혹은 마지막 교육의 서막이었습니다. 태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던진 한마디가 얼마나 깊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올지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섰던 한 여성의 비극적인 추락과 그 추락의 순간에 비로소 발견한 가장 잔인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다툼이나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40년에 걸친 잘못된 사랑이 빚어낸 처절한 대간이며 어머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도 불가피했던 마지막 교육의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복희 72세. 그녀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과 투자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일군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신뢰였고 그녀의 삶은 부와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던져줍니다. 3개월 전 자택계단에서 예기치 않은 낙상 사고를 당한 복희 씨는 서울의 최고급 대학병원 중환자실 VIP 병동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침대 곁을 지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적을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진도 가족들도 심지어 그녀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그녀의 강철 같은 의식은 전혀 잠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희 씨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움직이는 간호사들의 작은 발소리, 링거가 떨어지는 미세한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귀에는 세 자녀가 나누는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몸은 돌덩이처럼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정신은 고화질 카메라처럼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의 침묵은 그녀에게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단절시켰지만 역설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일종의 진실의 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보다 감사함이 앞섰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오는 세 자녀 중 장남 김태호 47세는 가장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40년 전 남편을 잃은 후 그녀가 가장 아끼고 편애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복희 씨는 간호사와 의사들이 보는 앞에서 태호가 자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제발 눈을 뜨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역시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장남이구나. 저 깊은 효심을 보라 복희 씨는 속으로 안도하며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가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복희 씨의 두 딸, 둘째 안소희 45세 회사 재무 담당과 막내 아들 박성진 43세 변호사 이 병실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안소희와 박성진은 조용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에 애끓는 간청이 아닌 차갑고 건조한 비즈니스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겁니까? 그것이 태호의 첫 마디였습니다. 복희 씨는 충격으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호는 이어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루에 병원비만 수백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돈을 낭비하는 게 맞습니까? 회생 가능성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안소희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막내 성진 역시 난처해하며 태호를 만류했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현실을 봐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무의미한 지출을 감당해야 해.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는 어머니 복희 씨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쯤 되면 유산 정리라도 미리 해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소희와 박성진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분노하며 병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복희 씨의 귀에 태호의 차가운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빨리 죽어버려줘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요. 그 순간 복희 씨의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이 미세하게 요동쳤으나 태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계산하며 홀가분하게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희 씨는 침묵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녀의 40년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장남 태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맹세하며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다른 두 자녀에게 소홀할 정도로 태호를 편애했고 태호의 10번이 넘는 사업 실패에도 다음은 성공할 거야라며 수억 원씩 돈을 댔습니다. 복희 씨는 자신이 돈으로 태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아들을 냉혈한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의 잘못된 양육에 대한 후회이자 이대로는 절대로 끝낼 수 없다는 강철 같은 결의였습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회복이 아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나의 마지막 재교육, 즉 복수의 시작이 될 것이다. 며칠 뒤 의료진의 놀라움 속에서 복희 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들었고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이 모든 죄가 이제 그 어머니의 손에 의해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함정이 되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김복희 씨의 혼수 상태는 그녀의 육체를 잠재웠을 뿐 영혼과 의식은 잔인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40년간 온 마음을 바쳐 사랑했던 장남 태호가 던진 칼날 같은 말을 듣고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빨리 죽어버려요. 그 속삭임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냉혈한의 계산이었습니다. 병실의 문이 닫히고 태호가 떠난 후 침대 곁에 있던 심전도 모니터의 미세한 파동은 김복희 씨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폭풍을 침묵 속에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복희 씨는 평생을 후회할 자신의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새 아이에게 세상의 어떤 부족함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의 중심에는 언제나 장남 태호가 있었습니다. 태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고가의 장난감, 최고의 과외 선생님, 해외 유학, 그리고 태호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복희 씨는 주저없이 수억 원의 종잣돈을 내주었습니다. 장남이니까 책임질 일이 더 많을 테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녀는 늘 이런 말로 둘째 딸 소희와 막내 아들 성진을 다독였습니다. 소희와 성진이 가끔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라며 서운한 기색을 보일 때마다 복희 씨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가족이 믿어줘야지. 그녀는 태호의 첫 번째 사업 실패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10번째 실패에도 계속해서 돈을 부어 넣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씩 나갔지만 그녀는 내 아들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편애였고 그녀의 가장 큰 실수는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대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태호는 책임감 없는 어른으로 자라났고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무한한 현금 인출기로 여겼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그녀에게 병실에서 보내는 매일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간호사와 의료진 앞에서는 극진한 효자 연기를 펼쳤지만 복희 씨에게는 그 모든 위선과 계산이 훤히 보였습니다. 태호는 사람들이 없을 때면 침대 곁에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편해지세요.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수없이 찔러대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참개월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걸고 지켜온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눈을 감는 것이 맞을까요? 태호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격렬한 반항심이 솟구쳤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잘못 키운 것을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밤 찾아왔습니다. 간호사가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던 중 갑자기 손을 멈추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희 씨의 눈에서 다시 한번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수 상태의 환자에게서 흐르는 눈물.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40년간 잘못된 길로 들어선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녀는 혼수 상태 속에서 깨어났을 때 해야 할 일, 태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소희와 성진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가장 강렬한 감정은 결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의료진에게는 기적으로 보일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복희 씨가 눈을 뜬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깨어난 척했을 뿐입니다. 3개월 동안 모든 것을 듣고 계획을 마쳤던 그녀에게 이 회복은 인생 2막의 시작이자 잘못된 장남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재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태호가 병실에 달려와 극적인 효자 연기를 시작했을 때 복희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호야, 너는 네가 얼마나 깊은 함정을 스스로 팠는지 아직 모를 것이다. 김복희 씨의 기적적인 각성은 병원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 3개월 만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연신 고개를 저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온 병동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의 잘못된 사랑을 바로잡기 위한 지극히 의도된 출사표였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둘째 안소희와 막내 박성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매일 기도했는데. 소희의 울먹이는 목소리에는 순수한 안도감과 기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진 역시 복희 씨를 위로하며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복희 씨는 이 두 자녀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태호만을 편애하는 동안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해 준 것은 이 아이들이었구나. 그들의 진심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그리고 1시간쯤 뒤 장남 김태호가 허겁지겁 병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사 일 때문에 늦었다고 변명했지만 복희 씨는 그가 어머니의 회복 소식을 듣고 상속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돌렸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태호의 연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복희 씨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어머니, 정말 걱정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복희 씨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태호는 복희 씨가 혼수 상태 동안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유산 정리가 늦어질 것에 대한 짜증이 그의 눈빛에 교차하는 것을 복희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일주일 정도 더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복희 씨에게 그 일주일은 최종 관찰 기간이었습니다. 소희와 성진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고 어머니가 지루하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반면 태호의 효자 연기는 의료진과 사람들 앞에서만 계속되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지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관찰은 복희 씨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호는 절대로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 마침내 퇴원일이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희 씨는 며칠간 휴식을 취한 후 세 자녀를 모두 거실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아이를 보며 복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을 실행할 때였습니다. 복희 씨는 태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태호,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 태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또 돈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희 씨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새로운 사업 자금으로 100억 원 기여를 지원하겠다. 소희와 성진은 경악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태호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소희는 엄마,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실패했는지 모르세요 라며 격렬하게 반대했고 성진 역시 형의 무책임한 과거를 언급하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복희 씨는 이미 결심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태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신을 믿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복희 씨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태호를 올바르게 교육할 함정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복희 씨는 그날 밤 태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다. 태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어떤 조건을 걸든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희 씨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너는 모든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이다. 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혹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어머니는 나를 버리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희 씨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6개월 내 사업 성과, 미달시 모든 상속권 포기각서, 변호사인 성진에게 법적 검토를 완벽히 마친 서류였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탐욕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펜을 들고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복희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이 지금 어떤 덫에 걸려들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40년간 잘못 키운 아들을 바로잡을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 100억 원이 태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태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미끼임을 확신했습니다. 태호가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부터 김복희 씨는 지체 없이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태호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돈으로 망가뜨린 아들의 무책임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복희 씨는 먼저 둘째 딸 안소희를 불렀습니다. 안소희는 어머니의 회사에서 15년간 재무를 담당하며 성실성과 능력을 입증해온 인재였습니다. 소희야, 내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한다. 복희 씨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회사에 모든 재무 권한들 소희에게 위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희 씨가 관리했지만 이제부터는 소희가 모든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희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복희 씨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댔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얼마 전에는 혼수 상태까지 겪지 않았니? 이제 젊고 유능한 네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태호의 모든 움직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약속했던 10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새로운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미래투자개발. 형식적으로는 태호를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태호는 드디어 자신의 회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그는 번듯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들을 몇 명 고용하며 사장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고 확신했고 이번에야말로 성공하여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모든 유산을 독차지하겠다는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조이는 거대한 덫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희 씨는 소희에게 특별한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미래투자개발회사에 모든 자금 운용과 지출 내역이 실시간으로 복희 씨에게 자동 보고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태호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심지어 영수증 처리까지도 복희 씨는 집에서 편안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호에게 100억 원이라는 기회를 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태호의 모든 행동을 족쇄처럼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목표는 태호가 무책임한 사업 실패를 넘어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희 씨는 태호가 6개월 안에 반드시 선을 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40년간 키워온 아들의 탐욕과 무책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40년간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돈을 주었듯이 이번에도 어머니는 자신을 무한 신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100억 원이라는 투자금만 보였을 뿐 그 돈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족쇄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긴 그날 밤, 복희 씨는 홀로 앉아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친자식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어머니가 할 일인가? 하지만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태호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40년간 잘못 키운 아들에게 올바른 책임감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마지막 교육이다. 그녀의 기억은 다시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태호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돈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비싼 장난감을 원하면 사주고 사업에 실패하면 돈으로 위로했습니다. 소희와 성진에게 서운함을 안기면서까지 태호를 편애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복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태호의 무책임과 탐욕은 그녀 자신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낳은 결과라는 것을.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훈육이나 대화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태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는 순간만이 그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복희 씨는 단호해졌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어머니의 의무다. 태호는 기세등등하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복희 씨의 모니터 화면에는 태호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촘촘하게 짜인 덫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태호가 그 덫 안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태호의 6개월 시한부 자유는 시작되었고 복희 씨의 차가운 감시 원는 본격화되었습니다. 태호가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100억 원의 자본금을 손에 넣은 후 그의 사업은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했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며 투자처를 물색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지원에 길들여진 그의 무책임한 습관은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복희 씨가 딸 안소희를 통해 구축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은 태호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소희가 가져온 초기 보고서는 복희 씨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태호는 이전보다 더욱 무모한 고위험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부동산에 거액을 송금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에 무분별하게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도박성이 짙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회사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소희는 재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것이 정상적인 투자 형태가 아님을 반복해서 보고했습니다. 태호는 단순히 투자에 실패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회사 자금의 개인적 유용이었습니다. 태호는 회사 명의로 수억 원대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했고, 접대비 명목으로 개인 골프 비용이나 유흥비를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막대한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를 조작했습니다. 보키 씨는 소희가 넘겨준 자료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100억 원이라는 자금 앞에서 그의 탐욕은 더욱 극대화되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이 다가올수록 태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속포기 각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무책임함을 더욱 대담한 범죄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명백한 횡령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투자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송금한 뒤 그 돈을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보키 씨는 소희를 통해 이 모든 횡령과 배임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 허위 보고서, 그리고 관련 계좌 내역까지 태호의 모든 범죄 행위가 보키 씨의 데이터베이스에 날짜와 함께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보키 씨는 태호가 무책임한 사업 실패를 넘어 법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40년간 키운 아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후회로 찢어졌지만 동시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냉철한 판단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태호를 재교육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절박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그는 이제 어머니의 개인 금고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키 씨는 태호의 행동 패턴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특히 자신의 방과 금고 주변에 고화질름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의 돈을 훔치지는 않겠지. 보키 씨에게는 마지막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조차 산산조각 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 보키 씨는 잠든 척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는 그녀의 방 앞에서 멈췄고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겨진 카메라에는 태호가 어둠 속에서 금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금고를 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허탕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보키 씨는 그 영상을 보며 자신이 40년간 쏟아부은 사랑이 완벽한 배신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했습니다. 보키 씨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침입 시도가 아니라 명백한 절도, 행위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보키 씨는 소희, 성진과 함께 병원 정기 검진을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및 작은 서랍에 현금 1천만 원들을 일부러 눈에 띄게 넣어두었습니다. 평소 긴급자금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에게 집에서 편히 쉬고 있어라. 요즘 투자회사 일로 힘들지 않니? 라고 말하며 여전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외출 후 약 3시간이 지나자 보키 씨는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설치된 실시간 감시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집안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태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보키 씨가 돈을 넣어둔 서랍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탐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안에 있던 1천만 원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화질 카메라에 얼굴과 행동, 시간까지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보키 씨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40년간 키운 자신의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명백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그녀의 손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붕괴는 완성되었고 보키 씨의 재교육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키 씨는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호는 태연자약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키 씨와 소희, 성진을 반갑게 맞이하며 검진 결과는 좋으셨냐고 묻는 태호의 모습은 방금 전 어머니의 돈 1천만 원을 훔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보키 씨는 태호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식사 내내 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유쾌했습니다. 자신의 투자 회사가 순조롭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보키 씨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통해 그 모든 것이 거짓말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키 씨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태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보키 씨는 소희와 성진만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보키 씨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낮 거실 서랍에서 태호가 1천만 원을 훔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을 본 소희가 가장 먼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빠가 지금 뭘 하는 거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태호가 돈을 꺼내 가방에 넣는 장면이 나오자 소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인 성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명백한 절도죄이자 범죄예요. 보키 씨는 이어서 지난 몇 주 동안 소희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 즉 투자회사의 자금 횡령 및 배임 내역을 두 자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희는 회계 담당자였기에 태호의 횡령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와 성진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무책임한 형이라 해도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회사를 파탄내는 수준의 범죄까지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키 씨는 두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마지막으로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 소희와 성진은 불안해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결의에 결국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보키 씨는 이 마지막 기대를 시험대에 올리기 위한 궁극적인 테스트 카트를 계획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었지만 태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키 씨는 미리 태호의 휴대폰에 비밀리에 녹음 장치 도청가발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는 불법이었지만 40년의 잘못된 관계를 끝내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며칠 후 보키 씨는 거실에서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소희는 약속대로 비명을 지르며 109에 다급하게 신고했고 성진도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희 속에는 진짜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구급차가 오기 전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큰일 났어. 엄마가 또 갑자기 쓰러지셨어 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태호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첫 반응은 보키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희 씨의 녹음 장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은 다름 아닌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30분 동안 3명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긴급하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급사 지시하시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언장이 있어도 법정 상속분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복희 씨는 그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어머니의 생명이 아니라 재산이라니. 태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면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하자 태호는 더욱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할 방법은 없냐? 그는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 상속을 받으려는 잔인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모두 마친 후에야 30분 늦게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호는 다시 한번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울먹이며 어머니의 상태를 묻는 효자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희 씨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기대와 사랑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복희 씨가 태호에게 건넨 마지막 시험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시험에서 비참하게 낙제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조차 그에게는 단지 유산 분배를 서둘러야 할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복희 씨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40년의 잘못을 바로잡을 최종 심판을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돌아온 후 김복희 씨는 소희와 성진에게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태호와 복희 씨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능숙하게 걱정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복희 씨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태호의 위선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복희 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긴급하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태호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태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에 변호사에게 전화해 상속분을 따지고 유언장 무효화 방법을 모색했던 그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복희 씨는 태호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진심이더냐?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30분 동안 3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재산을 어떻게 차지할지 궁리했더구나. 태호는 급히 무릎을 꿇고 애원하려 했지만 복희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태호야. 복희 씨는 숨겨왔던 가장 잔인한 진실을 꺼냈습니다. 내가 혼수 상태였을 때 네가 내 귓가에 속삭였던 말, 빨리 죽어버려요 하기를 쳐. 그 말 나는 모두 들었다. 그 한마디는 태호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호의 눈빛은 불안과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희 씨는 깊은 실망과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40년간 온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 어떻게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네가 어머니의 목숨보다 돈을 택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이 순간 태호는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애원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차갑고 오만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끝이라고요? 좋아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솔직히 이야기하죠. 태호는 벌떡 일어서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랐습니다. 3개월 동안 의식 없이 누워 병원비만 축내고 있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그 충격적인 외침에 소희와 성진이 급히 거실로 달려 나왔습니다. 오빠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소희는 경악했습니다. 오빠,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태호는 동생들을 향해 너희들은 빠져 라며 격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돈 말고 뭘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문제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친 건 어머니 아닙니까? 복희 씨는 태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저지른 양육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그렇다고 태호의 탐욕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인 성진과 함께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한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남 김태호는 모든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재산의 40%는 안소희에게, 40%는 박성진에게, 나머지 20%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본 태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장남인데. 저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복희 씨는 단호하게 태호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은 아들에게 줄 장남의 권리는 없다. 너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를 네 스스로 파괴했다. 복희 씨는 40년간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시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했고 선악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어른이다.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네 스스로 져야 한다. 태호는 다시 애원과 협박을 섞어 매달렸지만 복희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나가거라. 태호는 결국 분노와 절망 속에서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희 씨는 40년의 모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고통스럽게 인정했습니다. 거실에는 복희 씨와 소희, 성진만이 남겨졌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소희는 어머니를 부축했고 복희 씨는 흔들림 없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태호와의 모자 관계를 끝내고 그의 모든 범죄에 대한 법적 심판을 내릴 때였습니다. 태호가 분노와 절망에 차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소희와 성진은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소희의 물음에 복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40년간 품었던 자식을 스스로 내치는 고통은 그 어떤 혼수 상태보다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보여준 탐욕과 배신은 그녀의 결심을 정당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 씨는 변호사인 막내 박성진을 불렀습니다. 성진아,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겠다. 성진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범죄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법률 전문가로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복희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하지만 이것이 태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쳐야 해.
성진이 준비한 자료를 검토하자 태호의 범죄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투자회사 자금 횡령액만 수십억 원에 달했고 배임, 사기, 그리고 어머니의 돈을 훔친 절도죄까지 모든 혐의가 명확했습니다. 복희 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하여 태호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의 깊이를 증명했습니다. 며칠 후 태호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자신을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보였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는 심지어 제가 없으면 어머니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장남인데요. 라며 마지막까지 장남의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복희 씨는 그의 애원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너에게 기회는 40년 동안 충분히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너는 돈을 택했다. 어머니에게 빨리 죽으라고 했던 아들이 주장할 장남의 권리는 없다. 복희 씨는 태호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주었고 선악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돈으로만 애정을 표현했고 네가 잘못해도 감싸주기만 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깨달았다. 태호의 애원은 소용없었습니다. 복희 씨는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진이 준비한 고발장과 증거 자료는 완벽했고 태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횡령, 배임, 절도 등 모든 혐의가 명확하여 태호는 법원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유산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태호가 수감된 후에도 복희 씨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책임감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복희 씨는 소위 성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유능한 안소희가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고 성진은 법률 고문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태호의 공백이 어색했지만 곧 태호가 떠난 집과 회사는 오히려 평화와 안정을 찾았습니다. 소희는 태호가 날려버린 회사의 손실을 착실하게 메워나갔고 성진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머니를 든든하게 보좌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복희 씨는 소희, 성진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태호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빠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요? 복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교육을 한 것이다. 복희 씨는 설명했습니다. 40년간 너희 오빠에게 돈만 주며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선과 악을 가르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이다. 복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며 자식의 잘못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의 의무라는 것을. 그녀의 단호한 심판은 태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복희 씨 자신에게는 40년의 잘못된 양육을 끝내는 해방이자 소희와 성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가정을 재건하는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김복희 씨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태호가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 집과 회사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희와 성진은 어머니의 곁에서 회사를 재건하고 손실을 메워나갔으며 잃어버렸던 40년의 가족 간의 정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복희 씨는 두 자녀와 함께 보내는 평온한 시간 속에서 자신이 내린 단절과 심판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필요한 정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희 씨는 종종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친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늘 단호하게 같은 답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가 해야 할 마지막 의무였으니까요. 그녀의 삶의 마지막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막대한 유산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72세에 깨달은 이 진실은 그녀의 남은 삶을 죄책감이 아닌 해방감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양육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가족애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40년의 세월을 희생했지만 진정한 자녀인 소희와 성진의 곁에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복희 씨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의무는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태호를 무책임과 탐욕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그녀의 단호한 심판만이 태호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선택은 태호에게는 가장 혹독한 형태의 교육이었지만 복희 씨 자신에게는 40년의 잘못된 양육을 끝내는 해방이자 소희와 성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가정을 재건하는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물론 태호가 5년 후 출소했을 때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복희 씨도 이 부분은 자신의 통제받김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해주었다는 홀가분함과 강한 결의를 가지고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태호의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의 평화와 올바른 가족관계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 중 20%는 그녀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되어 태호의 탐욕이 아닌 선한 의지로 세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복희 씨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모성애의 한계와 유산이라는 이름의 저주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복희 씨의 행동은 분명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횡령, 절도, 그리고 혼수 상태 어머니를 향한 저주라는 선을 넘은 행동 앞에서 복희 씨는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것을 넘어 태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를 취했습니다. 40년간 실패했던 교육을 법의 힘을 빌려 완성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어떤 형태입니까? 무조건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책임감을 동반한 가르침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태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머니 복희 씨처럼 냉철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법적 심판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자식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의 비극적인 선택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 그것은 바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윤리와 책임감의 가침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복희 씨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녀의 가장 큰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족 내의 사랑과 재산, 그리고 올바른 책임감의 균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깊은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틴 캔 추아반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